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냉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푸파이스 제 49회 시작합니다. 역시 저희 인기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드디어 김어준이 있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입니다. 자, 또 나가실 건가요? 왜? 없으니까 좋아? 뭐 시청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없을 때 이거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방송이 없어지겠던데? 자, 그러면 오늘 그동안 제가 못한 브리핑 몇 가지를 김효연 기자가 먼저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브리핑 첫 번째. 야, 이거는 이제 주요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거든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외교나 국제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항상 줄곧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국제관계를 정말 잘하고 있느냐? 한번 짚어봐야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부터 4.16 일주기 때부터 27일까지 남미 4개국을 다녀왔는데요. 4개국을 다녀오고 나서 청와대에서 낸 4쪽짜리, 4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중남미 붐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강 주변에? 제2 한강이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뭐 외교적 성과가 뭘까? 사실 이거 근데 완전히 깎아내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이 정상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한데, 지금 요새 이제 쏟아지는 비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같은 기간에 4월 셋째 주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반둥회의는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비동맹 진영, 냉전 때 이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여러 이 비동맹권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도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이제 남미 순방을 간 거죠.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등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우리나라 정상은 가지 않았다. 이번 이 반등 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다음 장면에 이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 만난 표정 보시면 표정 취재야, 표정 취재? 표정 취재요, 진짜. 오른쪽이 이제 작년 11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 때 모습입니다. 이때 보면은 시진핑이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찾아온 정상들을 다 만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를 만나긴 했는데 굉장히 떨떠름한, 뭐 띠껍다기도 한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표정을 지었던 반면에 5개월이 지난 이 반둥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나아진 표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외교에서는 뭐 집권 권력자들의 어떤 주고받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정이 잡힌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양쪽이 중국과 일본이 뭔가 좀 해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낳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표정 하나 가지고 그것만 그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 때 저 정도 나온 것도 뒤에 지금 중국, 일본 국기가 없잖아요.
일부러 저렇게 지금 설정을 했다는 이제 해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직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박근혜 정부가 일본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에 일본하고는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한국은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뭐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합니다. 뭐 주요 성과를 따져보자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발표,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발표하면서 미일 동맹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 그다음에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식민지배나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왔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이 사실 오바마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과연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괜찮은 건가, 이런 좀 외교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수장인 윤명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 고립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과 건설적 협력 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한미동맹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에 편중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걸 제로섬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또 일본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유사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과 관계에서 고립되고 있는데 일본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 근데 같은 날 저런 중요한 국제 행사가 있는데 중남미 갔다, 그런 거잖아. 뭐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에 안 난 얘기. 남미 순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둥 일정하고 겹칠 수 있는데 이거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가 올 초부터 나왔었어요, 사실. 3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순방을 떠나기 한 달 전에는 반둥 회의는 일단 제끼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4월 16일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고민했냐면은 4월 초까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4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순방 나라들을 미리 가는 일종의 답사 성격의 방문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첫 방문국이었던 콜롬비아는 정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페루, 칠레, 브라질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막판에 가서 콜롬비아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 국가는 국빈 방문이에요. 원래 이제 국빈 방문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외교적 관례가 서로 그 일정을 3개 정도씩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양쪽 다 대통령이고 외교는 바이래트럴. 괜찮죠? 쌍무적으로 하는 거라서 양쪽이 합의가 돼 바이래트럴 어코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쌍무적으로 우리도 그 일정이 괜찮다고 합의가 돼야 그 일정을 잡으니까 한 3개 정도 주고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앞에 3 나라는 아무래도 4월 16일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생각이야. 근거 없는. 4월 16일 날 포함이 돼야 4월 16일 날 떠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4월 16일 날 포함시킬 수 있는 콜롬비아하고 나중에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는 국빈 방문이 아니라 그 국빈 방문보다 격이 낮은 공식 방문이에요. 사실 대통령은 자기가 혼자 휴가 가는 거 아니라 다 공식 방문이에요. 다 어딜 가든. 그죠? 비공식 방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공식 방문을 어딜 갔냐고. 없어.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그 일정을 3개씩 주고, 국빈 방문인데 나머지 3개는 여기는 공식 방문으로 나중에 더해졌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이 3개 정도 주고받는데 저쪽에서 오란다고 이쪽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날 가야 된다고 박박 우겼단 말이야. 그래서 세월호 참석 못한다고 행사에. 근데 또 당일날은 세월호 참석해요, 아침에. 대신 유가족들이 없는 데로 갔지. 평목항에. 근데 가다가 바로 갈 줄 알았더니 또 일정이 있고 또 일정이 3번 정도 바꿨죠, 그날. 3번 바꿨죠. 절대 그날 참석 못한다고 막 그랬는데 저쪽 대통령과 일정 때문에. 근데 그날 결국은 하루 종일 있다가 갔다고요. 그리고 첫날 콜롬비아 도착해서 일정이 없었죠. 그렇게 내 말에 막 그거라는 거야. 나중에 껴넣은 거란 거야, 이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나 더 있어. 이 외교,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빈 방문에는 반드시 외무부 장관이 따라갑니다. 다른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 근데 외교부 장관이 안 따라갔어, 이번에. 외교부 장관은 헤이그에 갑니다. 무슨 사이버 무슨 협회인가 무슨 거기에 걸로 가거든요. 사이버 총회, 세계 사이버 총회. 그거 알면 뭐 하냐고. 그걸 짚어줘야지. 근데 그건 또 저런 게 있어요. 세계 사이버 총회를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이제 관례상 그 주최국의 외교장관이 의장이고, 기조연설 했다는 건 아는데. 전 회의의 의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건 또 그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중요하게 다투는 국빈 방문이었으면 그 일정을 서로 조절해서 외교 장관이 같이 따라가는 일정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거지, 내 말은. 바로 이제 합류를 하긴 했죠, 콜롬비아에서. 나중에 왔잖아,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 일정 자체가 세월호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춰진 일정이다. 라고 혼자 추정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계속 추정할 겁니다. 이 공중파와 종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이 옷 갈아입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걸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가서 이제 K-팝 동호회 회장들을 만났잖아요. 응? 전 이 기사가 웃겼어요. 이게 뭐냐면 오바마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DC 혹은 OU 다음 카페에 컨트리 뮤직 동호회 회장들을 만나거든요. 이게 생각해봐요. 여기 페루에 있는 K-팝 동호회 회장들이 한국 대통령이 온대. 그럼 우리가 그 청와대 연락해가지고 우리 만나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행사일 리가 없잖아. 청와대가 초청을 했을 거 아니야, 거꾸로. 저 동호 회장들은 한국 노래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세월호 행사를 참석하지 않고 가서 여기 대신 참석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 사람 우리 불러도 돼. 응?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면. 돈 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동호회 회장들이 각각 몇 명의 카페 동호회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기사는 그런 걸로 써야 되는 거죠. 나 이게 너무 웃기다. 이 발색이 웃기다는 거지. 응? 게다가 그 다음에 참석한 게 이거예요. 브라질에서는 패션쇼. 우리나라 디자이너입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 요 뒤에 요만큼 모여있어요. 이렇게. 누구죠? 아이돌들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 가까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정을 가졌거든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일정을. 그래서 보도된 거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어디 패션쇼를 참석했고, K-팝 동호회하고 만났고, 다른 것도 하긴 했겠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 정상회담하고 동포간담회하고. 정상회담 그 시간 너무 되게 짧아요. 동포간담회는 꼭 합니다. 동포간담회 동포들 만나고. 이 행사를 그때 꼭 굳이 그 중국에서 열렸던 그 행사를 제끼고 갔어야 했는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인도네시아인가? 제끼고 갔어야 했었는가? 내가 중국이라고 말하면 편지에서 빼줘요.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자, 제가 궁금한 건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던 건 아무 언론도 다루지 않길래 계속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실종 사건보다 훨씬 경찰 신고가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빨리 따라붙었어요. 경찰 대규모 수색 작전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단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단신에서 나중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단신에 나왔던 몇몇 대목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었던 대목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휴대폰이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인다. 초반에 단신 보면 그 혼자가 아닐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경찰도. 맞죠. 그런 기사가 초반에 나와요. 왜냐면 하나가 안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CCTV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경찰은 이제 실시간으로 방범 CCTV 같은 걸 볼 거 아닙니까? 그 동네는 또 고급 주택단지여서 방범 CCTV에도 그 사설 경비단체들이 설치한 CCTV도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공목들이 크고 이게 좁은 골목들에 뭐 CC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CCTV에 등장했어야 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가 단신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이게 경찰 수사에 의해서 휴대폰은 어떻게 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CCTV에는 결국 누가 어떻게 잡혔다.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추적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상한 생각 안 했어요? 이상해서 이제 총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저는 뭐 이제 당시에 현장 취재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북한산에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산 쪽에는 기지국이 없어서 이제 그 인근 기지국에서 신호를 잡아오는데 제가 이 전파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잡아오는데 이 두 대 전화기가 각각 다른 기지국 신호를 잡아오다 보니까 일어난 일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그게 이제 굉장히 어설픈 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설명은 뭐냐면 핸즈오프라고 기지국이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그 도도상간 지역처럼 기지국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A하고 B 중간 어딘가에 있어. 근데 A를 신호를 잡았다가 이 기지국 신호가 약해서 B를 잡아. 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핸즈오프만 일어났다는 거야. 기지국에서. 그런데 이 서울의 평창동이에요. 그렇게 기지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게다가 왜 중계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큰 빌딩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 아니면 벽이 두꺼워. 그럼 신호가 잘 통과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 중계기를 단다고요, 다. 그렇죠. 중계기가 그 동네에는 빌딩 밀집 지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설명은 무슨 평야지대에서나 맞는 설명인 거예요. 이거는 캐필러라고 중계기 설치하는 기사한테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첫 번째 그게 말이 안 돼. 두 번째 휴대폰 하나는 설명은 뭐냐면 자 보세요. 경찰의 우선통신 기록을 보면 한 대는 고정값이고 한 대는 파출소 뒤편에 잡혔다가 또 도로가로 평창동 182쪽 기지국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평창동 172-2번지에 붙잡혀 있고 하나는 계속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 중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그러니까 롯데빌라는 고정값이고 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010 뭐는 고정값으로 계속 나오고 하나는 이 세 곳을 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첩될 때가 있다. 고정될 것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그러면 그 위치를 보자고 먼저. 이 각각의 값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는 여기에요. A 보이죠? 여기 위에. 그리고 중간에 금강파크 빌리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요 밑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아래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 교신 기록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대충 찍어보면 2km가 좀 안 돼요. 그럼 여기 오르막길이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사실. 평창동에. 근데 여기서 여기를 휴대폰이 왔다 갔다 하고 실시간으로 하나는 여기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A하고 B 출발 도착 지점 찍은 거 A하고 B의 기지국이 핸즈오프 때문에 기지국만 변했지 위치는 그대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장소에 가만히 있는데 휴대폰이 한 사람이 들고 하나만 튀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설명도 해요. 동로청입니다. 기지국 기지값은 위치 기준할 때 500m 상관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기지국만 변동된 것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경찰도 이런 말을 했다고 무선 통신록에 나와요. 나는 이 무선 통신록도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이건 너무 브리핑적이야. 아니 휴대폰 하나가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이면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교신록이 아니라 오디오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오디오를 받아보시고 휴대폰이 같은 통신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통신사면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통신사가 이 휴대폰이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럼 같은 기지국을 잡아야지. 하나는 저쪽에 있는 걸 잡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걸 잡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는요. 휴대폰의 위치는 소위 말해서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잡는 거라고.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응? 기지국이 여러 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법에 의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거라고. 이쯤에 있겠거니. 그런데 기지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리적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지국이 바뀌었다는 설명인데 기지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핸드폰이 있던 위치가 저기 있다가 밑으로 가라? 기지국만 바뀐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 설명으로 핸드폰의 위치가 저쪽에 떴다가 밑에 뜬 거를 다 퉁치고 있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튀었든 안 튀었든 간에 그러면 그 동네를 적어도 거의 2-3시간 가까이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는 방범 CC나 사설 경비업체 CCTV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누군가 잡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죠. 김기춘 실장 집을 배회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또 물어봤더니 야당 보좌관들이 종로경찰서에서 김기춘 전 실장 집 인근에 CCTV를 쭉 조회를 해봤는데 성완종 회장도 김기춘 실장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 있으면 나왔겠죠. 이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녀 하고 기사가 당연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휴대폰이 거기 있었는데 성 회장이 아닌 사람이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성 회장이 갔는데 성 회장이 마법의 망토를 입고 있었거나 찍혔는데 누가 건드렸거나 그거를 이거밖에 더 있나요 방법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지. 이 두 가지만 검토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뭐래? CCTV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총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CCTV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길을 제시해달라고. 그걸로 가보게. 설사 그런 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 회장이 CCTV에 잡히지 않을 그 길로만 그 3시간 동안 숨고 담 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복하고 막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확실한 게 2가지가 있고 미스테리가 하나 있다고 내 나름대로 추론을 하는데 결과론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가장 분명한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사건의 결과적 최대 수혜자는 현재 여권의 차기주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이제 친박이 거기 묶였어요. 여러 명이 이름이 주르륵. 그 다음에 홍준표의 호불호하고 전혀 상관없이 홍준표가 거기 들어간 건 굉장히 뜬금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이완구의 공통점이 뭐지? 처음에 이제 생각해봤는데 둘 다 그 지역의 맹주예요. 차기 대권주자 중에 1위야. 소위 자원외교로 시작한 것 같지만 자원외교는 성 회장의 자살로 일단락이 되고 사실상 자원외교로 시작할 동력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말을 갈아타고 언론들도 문재인의 그 사면 국면으로 몰고 갔죠.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거는 선거 전에 그렇게 몰고 간 건데 어쨌든 타격은 입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몰고 갈 동력이 너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진짜로 붙어서 다 까보기 시작하면 문재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거거든요. 어쨌든 문재인도 사격을 입었어요. 그럼 최대 수혜자는 현 여권의 차기주자라는 거죠. 결과론이지만 그건 분명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확실한 건, 미스테리한 건 뭐냐? 하나.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결과론에서 하나 그림을 끄집어내고 초반에 이상한 점에서 막 끄집어내고 중간에 메꿔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중간에 메꿔지지 않는 지점을 막 메꾸려면 누군가가 일정 정도 기획을 했다. 처음에 성 회장을 장원외교로 엮어서 어쨌든 문재인까지 끌고 간다는 기획은 가능하다. 자살까지 몰라도. 이런 기획을 막 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기획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완구 총리가 타격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에 심각한 타격이란 말이죠. 게다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댓글들 유심히 보면 대통령의 보호를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건 현재 권력의 핵심층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쪽 편.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김무성 현 대표와 박근혜 현 대통령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 김무성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곧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거다. 이완구 총리에 관해서. 저는 이 내용이 힘의 균형이 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기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간의 권력의 알력이나 그걸로 볼 때, 위계로 볼 때 당대표가 대통령 곧 사과할 거야. 대통령이 곧 사과할 거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도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의 사과는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해야지 그때 사과한 줄 아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사과할 거라잖아. 사과 안 했죠. 전혀 안 했어요. 뭐 정면 돌파니 어쩌니.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가지고 여야 합의했잖아요.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여하간 청와대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덜 걷고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리고 월권이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문재인에게? 아니 김무성하게 하는 말이에요. 성완종 사건의 본질은 권력 이동이라는 거지. 권력의 축이 현재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을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이거야 이게.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해주는 표정들이네. 권력 이동이라는 거. 권력 이동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동의 안 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그 음모는 총수가 와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 사건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꼭 이상하다고 말해줘요. 왜냐면 내가 주변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야, 이런 점들이 이상한데? 이거 내가 보니 하나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미친놈이라는 표정으로. 가까운 사람들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지. 私、日本에서 왔습니다. 단지 스테이크 먹으러 엄청 촉촉합니다. 울랄라! 나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시가 궁해. 거기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스틱스 맥만 육즙이 가득 앞뒤로 3분과 홀리 러브.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딴지 스테이키.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리핑은 이분이 누구냐면요. 임유철 다큐멘터리 감독. 신의 20일 사진 훔쳐온 거예요. 저작권 밑에 달아주세요. 이분이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팬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축구 다큐죠. 비상이라고 하는 그 축구 다큐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극장에 걸었던
물론 흥행엔 실패했어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분이 지금 현재 뭐 하냐면 세월호 4.16 기록단이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세월호 관련해서 미니 다큐를 몇 편 찍었어요. 총 5편을 현재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그중 4편은 뉴스타파를 통해서 상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타파를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는 수중 수색 종료 그날의 기록이라는 다큐를 상영을 했어요.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런데 지난달 4월 25일 날 오후 11시 28분부터 35분 사이에 7분 동안 감독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 작업실에 컴퓨터가 털립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메이저 언론을 다루지 않아서 이 사진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진은 CCTV에 당시 연결되지 않았던 그 감독이 설치해 놓은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왜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인터넷 연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끔만 연결했답니다. 아주 가끔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CCTV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동영상으로 쫙 시킨 거예요.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건데 굉장히 특이한 도둑입니다. 모자까지 쓴 건 그렇다고 쳐요. 이건 뭐죠? 잘 보세요.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덮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흘릴까봐.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이거 다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것이고, 당연히. 머리카락을 덮은 것은 머리카락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지면 DNA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도둑이 아닌 거지, 이것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요 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를 합니다. 한 짓이 굉장히 골 때려요. 만약에 도둑이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가지 않고 분해를 한 다음에 CPU를 소켓에서 빼요. 그리고 나서 그럼 CPU를 가지고 훔쳐왔나? 그게 아닙니다. CPU를 분해해가지고 요즘은 CPU가 팬하고 같이 붙어있잖아요. 분해해서 다 뺀 다음에 CPU하고 보드하고 연결된 핀이 있어요. 그걸 구부려. 그럼 다시 꽂아.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는게 아니요? 다시 조립을 합니다. 다시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제자리에 놓고 나가셨어요, 이분께서. 굉장히 특이한 노동이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메모리 같은 거 빼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는 다른 것도 들고 왔다고 해요. 이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훔쳐갔으니까 이제 도둑은 도둑인데. 근데 아까 저 얼굴 드러난 모습만 보면 김용민 PD 같기도 하고. 아니, 용민이보다는 체격이 좀 작아요. 이 도둑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는 키로 누르는 집이었대요. 근데 키를 부순 흔적이 없어. 그 정도로 통과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것도 방범 CC를 털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골목에 어떻게 들어왔고, 골목 오기 전에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 방범 CC 역시. 이런 선수라면. 근데 들어가는 시간이 자정 넘어서인데, 네? 그때는 원래 이 사무실은 사람이 없었다는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원래는 항상 잔대요, 여기. 하필 그날 없었대요, 그날. 그 없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없을 줄 알았을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진 사건이고, 사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때 세월호 다큐 영상이 이 PC에 있었답니다. 언론에는 없었다고 나오는데 있었대요. 이 PC를 부팅하지도 않았대요. 부팅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카피하고 이게 아닌 거죠. CPU만 일단. 그러니까 컴퓨터가 망가뜨린 건데 그것도 원인을 잘 알 수 없게. 근데 그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 기록단에게 물어보니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자기들은. 경고?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이게 없었으면 컴퓨터 고장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그거는 영상을 보거나 자기들 잘못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을
만나기란 대단히 어렵죠.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CCTV로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가워요. 안부도 좀 전하고 싶고, 저는 이분이 파파이스를 볼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잡혔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운 좋게, 저쪽에서 보자면 아주 운 나쁘게 잡혔을 뿐인 것이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1년 들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오래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저는 절대 자살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건강검진했는데 매우 건강하고요. 심장도 튼튼하고. 내가 길을 가다 혼자 넘어져도 다 공작이야. 감기 걸려도 다 공작이고. 광고가 있어요. 딴지 스테키, 호주산 부채살, 그리고 슬로푸드 조리법인 수비대 부채살과의 만남이라는 건데 홈쇼핑에서 벌써 15,000세트가 넘게 팔렸다고 하네요. 저도 집에서 먹고 이웃들과도 함께 먹어봤는데 이걸 내가 아직 못 먹어봤어. 아, 해외 배송은 안 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구울 때 허브 향도 좀 은은하게 나오고 스테이크 소스를 굳이 안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딴지 스테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딴지마켓 검증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딴지마켓의 컨셉이 뭐냐면 무조건 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해본 것만 판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때까지 전화, 진행자 혹은 각종 마루타익을 보냈는데 기자들이 먹어보고 하고 이게 자꾸 점점 늘어나게 다 먹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어보지 못하고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검증단을 모집해가지고 물건을 배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팔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거죠.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검증단한테 돈 받는 건 아니죠. 검증단한테 돈 안 받지 당연히. 대신 먹고 나서 뭘 써야 돼. 응? 맛있다 없다 다 사실대로 쓰면 돼. 맛없다 그러면 우리 나가리. 응?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벙커 깊숙이. 이게 이제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보입니다. 애들이 아주 버릇이 없어요. 아니, 가끔 내 사진도 여기 쓰거든요? 대부분 내복을 입고 있거나 내가.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나타나요. 빤스만 입고 나타나는 데가 여기에. 지난번에 무죄 받았을 때 이 정권이 종북이라고.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정기 구독을 마켓에서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언제 인상될지 모르니까 빨리 하라고. 자, 그러면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항상 오는 정청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청래. 사실 지금 이 순간 현재 국회가 난리 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 진짜 참겸손인. 왜요? 제가 4월 13일 날 대정부 질문 1번 타자로 했잖아요. 이완구. 네. 예. 주유소 습격 사건 알죠? 한 분만 팬다. 계속 해봐요. 해외 망명 중이라서 잘 모르는구나.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실검 1위야. 아, 실시간 검색을 1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쳐보면 대부분 나쁜 얘기만 나와요, 밑에. 아니야. 근데 나쁜 것이 40%고 좋은 것이 60%.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겠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요? 3주간 1위를 계속하는 게. 근데 헌정사상 실검 따진 적이 얼마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이 도입된 건 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의원님이 한 절반 정도 하지 않아요? 검색을? 본인 이름을? 주로 우리 집안이 총동원돼요. 근데 내가 진짜 참 겸손이라는 게 3주간 실검을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가 1위를 하고 있다 하고 주변에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도 했잖아요. 몰라. 저한테는 했잖아요. 근데 김종수가 전화가 왔어. 해외 망명 중에. 의원님 실검 1위 했는데 왜 안 떠들어? 그래서 내가 참 겸손이잖아. 실검 내가 1위 한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대요 지금. 이 전체를 편집해주세요.
아니, 지금 방금 나온 걸로.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오늘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아니, 늦게 왔고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직권상정. 박상옥은 여자끼리 모여서 상정했고. 그렇죠. 통과시켰고. 단독 강행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연금 관련인데, 방금 MBC 보도 내용을 보고 왔는데, 이제 MBC 보도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무원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과 연계시켰고, 그리고 50% 소득 대체율, 이것을 명기하지 않기로 해놓고, 명기하자고 야당이 파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50% 소득 대체율은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참으로 어이없고 후한무치한 일이다. 야당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클로징 멘트가 이건 아무래도 총선 전략 같다. 이렇게 MBC 보도가 나왔는데 구성은 그렇게 해서 나갔고 네, 실제 이거의 정반대죠. 이틀 전에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에서 그러면 절약되는 돈이 있잖아요. 축적되는 돈. 그것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여를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40만 원 받는 건데 50만 원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절약된 돈을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인까지 다 했어요. 김무성, 문재인 다 모여서. 그래서 박수치고 다 끝났어요. 그때는 갑자기 청와대에서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에서 깨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합의문을 파기한 것은 새누리당인데 MBC 보도는 마치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저는 됐죠.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앞에 이제 성완종 사건의 본질이 권력 이동이라고 저는 해설을 했는데 파워 시프트? 맞나? 그거.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데 요 사건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갑자기 틀어진 것은 김무성 미래 권력. 미래 권력이 내가 갑이야 이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대통령이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비약해서 상상을 하면 보통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잽도 뻗었다가 다시 웅크렸다 수비했다가 다시 훅도 날렸다가 다시 웅크렸다가 어퍼컷도 날리고 뭐 이러면서 미래 권력이 점점 현재 권력을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인데 김무성 대표의 깡으로는 어렵겠다. 모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잠시 고개를 숙인 건지도.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만 딱 놓고 본다면 그 본질을 뭐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한번 고개를 딱 들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눈을 촥 이렇게 떴죠. 이 무서운 눈으로. 그러니까 알았어요. 할게요.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작년 올해 초 얘기인가요, 그게? 연말 연초의 상황인데 그러다가 했어요. 그리고 보기 좋게 웃으면서 봤지. 나 이런 것까지 해내. 하다가 지금 청와대에 일격을 맞은 거죠. 그리고 바로 또 깨갱했고 그걸 이제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권 내에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야당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걸 해명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 날 수요일인데 내일부터 당장 이제 벌어지는 상황. 이것을 이제 김어준 총수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아니 근데 그런 전략은 있어요. 이게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MBC 통해가지고. MBC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다른 방송사는 MBC가 가장 많이 뒤집으시거든요,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1번 타자로. 요즘은 어떻게 하다가 SBS가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른 SBS도 보면서 왔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덮어씌우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네. 근데 이제 종편은 안 봐요. 네. 근데 지금 한 3주 연속 실검을 1위 하는 이유가 또 조중동 종편이 귀한 게 커요. 아니, 정청래 뭐 제목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를 또 뭐라고 씹었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봐요, 10분간. 이제 나올까, 전에 나올까 하는데 딱 20초 내 얘기를 해. 그리고 제목은 내 이름으로 달아. 야, 이런. 자랑이에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은수미 형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그러면,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으쓱하고 그런데, 3주 연속 이것이 진행이 되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이골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또 뭔 이상한 사고를 쳤나? 이래가지고 계속 연락이 와요. 사고 좀 치지 말라고. 기사를 봐, 이 사람아. 3년 전에 썼던 트위터야. 3년 전, 심지어는 뭐, 10년 전에 썼던 것도 다 들춰내가지고. 의원님을 계속 이렇게 디스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계속 노출시키고. 디스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나잖아. 그래서 사전에 정지 작업. 자, 이것도 다시 편집하고 오늘 쓸 내용이 없네. 네.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아까 이제 국회 당 회의를 마치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오늘 밤 당장 앞으로 한 달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내일 오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일 7일이 되겠죠. 원내 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그거 결정하고 왔죠.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야당의 전략은 여기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김무성 너 왜 깨갱하고 그래? 이거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 우리랑 하기로 했잖아, 김무성. 그렇죠. 근데 너 여기서 지금 깨갱하는 거 아니야. 김무성 대표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뭐가 무섭길래 깨갱하는 거야? 타겟팅을 김무성 대표로 정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얘기, 옳은 얘기 하면 바로 즉각 수용이야. 그리고 즉각 실천이야. 아니, 거기 와서 쌓이는 당사자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당사자가 지금 쏙 들어왔어요. 없어졌어요. 당사자는 안 보이고. 주로 공격 내용은 깨갱을 접고 으르렁대라. 깨갱을 접고 으르렁대라. 아니 그렇지,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죠. 뜻은 알겠는데 표현이 너무 조속해서요.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 깨갱을 접고 해라 이렇게. 어쨌든 그게 맞는 전략이죠. 네. 그래야지 둘이 더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야. 실제 여당이 이 보수진영이 항상 제일 잘하는 건 야당 쪽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만들 소재들을 잘 던져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협상은 오랜만에 저희가 잘했어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그리고 학계 이런 분들과 50여 차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안을 내온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청와대에서 5월 6일까지 꼭 해라 시한을 못 하니까 새누리당은 사실은 그 시한 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약간 무리한 걸 수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건 저런 것도 있었겠죠. 그게 공무원들한테 인기를 얻기에는 좋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다음 총선 1년 후에 총선을 생각한다면 단지 금배지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사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김무성 대표를 포함하여 야당은 그러니까 김총수가 그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치열한 긴장과 싸움의 연속이면서 이제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이나 청와대에서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표를 의식하지 않고.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정당은 총선을 의식해서 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 가지인데. 아니,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준비하고 나왔어. 멋있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알았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하단 말이죠. 뭐냐면, 그 이전에는 진보 진영과, 진보 정당과 새정치연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과 그런 게 많아서 시도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야권 연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사실은 일정 정도 성공했거든요. 이제 정당도 날려버렸고,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호남과 문재인 대표, 지금 지도부하고 떨어뜨려 소위 이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노와 호남을 실제 그 관계가 좋다 좋지 않다를 떠나서 그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또 이길 거 아니야, 저쪽에서. 그럼 그런 기사도 막 쏟아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낼 것인데,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김총수 그 얘기를 혹시 내 트위터 컨닝한 거 아니야? 내가 3일 전에 똑같이 썼어요. 제가 의원님 트위터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 내가 똑같이 썼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는 틀리겠지, 설마. 토시만 틀리고, 다 맞아.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뭐 친노가 문제니 비노가 어떠니 이런 프레임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진짜로 당내에 그렇게 친노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다 먹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존재해요? 저는 거꾸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친노니 비노니 반노니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는데 일단 거기 출발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프레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무슨 개파 수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박정희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을 뭐 어떤 개파 수장처럼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개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독고다이로 싸우던 양반인데 그러다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개파가 없다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친노, 비노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안 좋은 프레임인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파 수장 정도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친노, 비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에도 그랬어요. 뭐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정치 노선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선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친노 직계로 저를 또 분류를 해요. 근데 직계와 반계와 범친노 구분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때 안 들어가면 내가 소위받은 거 아닌가? 이런 자가 발전과 상상에 의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또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도 있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것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그럼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면 친문이냐 아니냐 이게 맞잖아요. 근데 친노 그러면서 뒤에 항상 붙어요. 강경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노 비노를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비노에서 훨씬 더 강경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강경파를 안 붙여요, 일단. 그래서 친노와 강경파, 비노 이것은 분열 작전이고 특히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분열 공작은 횡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그렇죠. 이미 했고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불릴 만한 친문에 친노라고 불리든 친문이라고 불리든 그런 세력이 탄탄하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없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는 답변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용어는 싫어하지만 별로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 가치에 어울리지도 않아. 근데 그분들이 친노인 것처럼 명찰다는 경우는 있죠. 그럼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필요해서. 예.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신과 가치 없이 명찰나는 거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얘기하면 내가 친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다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당 대표 중심의 세력이 탄탄하게 존재해서 거기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
떨거지로 존재하고 그러냐 이거죠. 실체 없는 존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대표 이후에 실제로 소위 말한 친노라는 사람들로 주변의 주요 당직자로 임명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도 실제로 이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조중동의 이 파상 공격이 세뇌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실제로 뭐 주요 당직자들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와 가까웠다거나 문재인 대표의 무슨 뭐 이너서클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계속 이제 이 양산해내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정당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계보라고 하면 사상적으로도 그 일치해서 노선이 같아서 동지가 돼서 계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보수 진영에서는 내가 제 공천 줬어, 공천 되게 만들어줬어, 혹은 내 말이면 내 줄을 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는 거거든요. 걔네는 튼튼해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튼튼하고, 실제로 당대표가 찍어서 공천돼서 만약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 계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계보다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계보라고 하냐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에 2주에 정기적 모임을 해요. 그렇죠. 같이 있고. 밥도 먹고, 네, 네. 술도 먹고, 자기들끼리. 실제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결정도 하고. 거기서 형님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원내대표에 나가는데 누구 좀 밀어줘. 그럼 네. 같이 이제 밀어주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뭐랄까, 개파랄까, 계보랑 있는데. 갱.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억울한 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아무 관계없는 사람 임명했어요. 그것도 우리 최고위원 추천을 해서. 그다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손학규 그 고문 쪽이에요. 그다음 중요한 게 정책위 의장이에요. 여기는 정세균 쪽 대표 쪽이에요. 수석 대변인 여기는 박영선, 김한길하고 가까운 김영록.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석 사무부총장이에요. 수석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사실은 대표 뭐 보좌관이라고 할 정도로 실무 보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고 귓속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탕평책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표한테 수석 사무부총장하고 조직부총장은 정청래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마라. 그건 당연히 대표 사람을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 무슨 뭘 해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친노를 안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또 방어를 해드렸거든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표 사람을 그럼 아무도 안 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상대방 내가 총선하는데 상대 진영 새누리당의 사무국장 했던 사람을 그럼 내 보좌관으로 안 쳐야 되냐.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면.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선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가지고 마치 뭐 친노가 어떻고 비누가 어떻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해명하라 그러면 또 없는 걸 어떻게 해명해? 없는 걸 어떻게 해명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친노 세력에 똘똘 뭉쳐서 배타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 프레임으로 친노라고 하는 것이 뭐 죄처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는 친노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소위 경상도 대통령 출신이었던 이 세력과 호남 지역에 DJ가 배출했던 정치인 혹은 후배들 여기 대립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막 그 정당이 노무현 세력과 마치 DJ 세력이 갈라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호남 아닌 세력이 갈라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런 프레임을 자꾸 써먹을 텐데 거기 너무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4.29 재보궐 참패 이후에 그럼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과연 어떠한 길과 어떠한 기제가 있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8번 핀, 9번 핀, 10번 핀은 지금 상황에서 돌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친노, 비노, 호남 이런 논쟁들이에요. 하지 말고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공략하자.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지역 분권 정당이든 뭐든 뭐 인재영입위원회든 혁신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핀으로 SNS 스마트 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될 때도 두 번째 됐을 때도 SNS 전략 때문에 됐거든요. 원래는 재선이 실패하는 대통령입니다. 경제정책 거의 낙제점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도 SNS를 통해서 친노 비노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서 오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국민들의 생각으로 한번 우리 걸러보자. 근데 거기서는 CIA에서는 그 댓글팀을 안 돌리잖아요. 어디서? CIA나 FBI가 댓글팀을 안 돌리잖아, 거기는. 뭐야? 제가 오늘 공개 최고위원 발언에서 제가 오바마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페이스북 친구가 4,300만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마가 보니까 기후변화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일상적인 일 올려요, 본인이 직접. 그럼 보통 좋아요가 20만, 그 다음에 댓글이 한 4, 5천 개 이렇게 달리고 직접 본인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스민 혁명도 페이스북 혁명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TV 토론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됐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됐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SNS를 외면하고 집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생산적인 친노비노, 호남, 비호남 이거 하지 말고 우리 SNS를 한번 빠져보자. SNS 정당 해보자.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대정신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 제안을 했는데, 뭐 별로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당이 왜 계속 고립되고 선거에 패배하냐면은, 국민들의 그 대중의 바다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은 저걸 잘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더 잘해요.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전국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하자 그러면 모바일에 모자도 못 꺼내요. 왜냐면 이것도 다 주입시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친노는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결속을 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모바일로 참여도를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노무현 쪽 친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친노라고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되니 우리는 모바일 같은 거 하지 말자. 오픈해서 뭘 하지 말자라고 가고 있었던 거고 지금 갔던 거죠, 한참. 그러니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요. SNS 스마트 정당,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얘기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퀄 친노야. 그렇죠. 그 프레임이 거기서도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대중을 쉽게 당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링크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고립된 상태로 선거 제도도 좀 고쳐야 돼요. 고사된다. 선거 제도도.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SNS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민주당 시절, 민주통합당 시절에 앞서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도에요. 당시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이 SNS, 인터넷, 뭐 댓글 이런 데 많이 밀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앞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언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호남과 친노의 대결 구도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양산해내겠지만 소금 안 된다는 거. 거꾸로 사실은 그런 세력이 당내에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내가 보기엔. 실제로 있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했겠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대로 의원님 트위터에만 그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의원들이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 구도가 계속 먹히고 퍼져나가고 그 지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계속 써먹고 그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뭐
한 방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표하고 저하고 100% 의견 일치하는 것이 SNS 스마트 정당이에요. 그래서 문 대표도 그것은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칙칙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 대중들을 실제로 우리 당에게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창구, 플랫폼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굳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이 많이 모이면 질이 상승하고 거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틀려요. 근데 7,000명이 답변을 하고 그 다 더한 것을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하답니다. 이게 참 그 묘한 건데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답을 내면 그것의 평균을 내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집단지성의 힘을 SNS를 통해서 도입하는 것, 인입해내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의 집권 전략일 수밖에 없고 4.29 참패를 딛고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제도도 바꿀 게 있어요. 네? 선거 제도도 바꿀 게 있다고.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는 바뀌어야죠.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복잡한데 저는 어떻게든 제가 이제 안행이잖아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투표 시간 8시, 2시간 연장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2시간 연장도 안 해주는데 이틀이나 사전 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때 관여를 안 했는데 김총수가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추진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어디도 지금 잘 모르고 안 썼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래도 조금 기특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기사에 나왔는데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유발하거나 뭐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과태료 200만 원. 선관위에서 직접 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더니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혹시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얘기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그 일기에 적어주세요. 트위터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나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에 베팅하지. 그럼 나 산소 세제는 형광증백제로 표백력에 베팅하겠어. 다들 배포가 작으시구만. 나 오토팡은 올인원이다. 아니, 세정력에 살균, 표백에도 뛰어난데 형광증백제도 쓰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우리가 졌다. 독창적 기술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싹쓸이할 다목적 세제 오토팡. 딴지마켓의 은하계 최저가로 젖병에 민감한 아기용 의류까지 말끔히 씻어보시지요. 지금 모실 게스트는 미친 김감독이라고 부르는 제가 애명을 붙여줬죠. 자, 김감독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동안의 제작 진행 사항을 보고하러 온 거죠? 예. 새로 발견된 것들과. 예. 자, 아이들이 남긴 진실. 예, 오늘 예슬이 유명하죠? 예슬이가 남긴 사진 진실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보시겠습니다. 예슬이가 사진 한 장을 찍는데 CCTV에 그 사진을 찍는 광경이 잡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슬이와 친구들이 저기 모여서 로비에서 이건 CCTV의 영상이에요. 예. 네. 그러다가 애가 어떤 화면을 보면서 사진기를 들고 스마트폰으로 예 찍고 있습니다. 얘가 예슬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기 저 시간대에 예슬이가 사진을 찍었구나 이런 걸 알고 예슬이 사진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예슬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세월호 조타실에 GPS 수신기가 있거든요. 세월호가 지금 위치가 어디다. 이것을 로비에서 그대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에서 자꾸 보여주잖아요. 지금 몇 시 어딜 날아가고 있다. 그것처럼 배도 그렇죠. 지금 배가 지금 어딜 통과하고 있다. AI 정보를 받아서 계속 표시한다고. 여기 보면은 정확한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예슬이가 찍은 거예요. 배에 있는 화면 그렇죠. 사진을. 예슬이가 찍은 거에 지금 현재 시간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정부 발표들 되는 거 보면 하다못해 해경이 온 시간부터 캠코더 시간 해갖고 시간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일치하는 게 없어요. 시간 찾기가 힘든데 예슬이가 하나의 기준점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 시간이라는 게 정확하잖아요. 네. 휴대폰에 기록된 6시 50분 49초에 찍힌 사진. 네. 그리고 그때 배가 어디에 있었냐를 예슬이가 기록을 남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시간이 나오니까 그렇죠. 6시 10분이라고 하니까 조작의 여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6시 50분 얘가 찍었던 그 복원된 시간이 6시 50분 49초거든요. 이때 세월호의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드디어 나온 거죠. 여기 보면 또 중요 정보가 나오는데 그때 위경도 좌표뿐만 아니라 WAS라고 나와요. WAAS. 네, WAS 수신화. 이게 일종의 DGPS예요. 제가 이거 매뉴얼을 이 GPS 매뉴얼을 구해갖고 다 읽어봤는데 DGPS를 에네이블 시키려면 WAS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게 오차율이 거기 보니까 매뉴얼 보니까 3m 이렇게 정밀한 위치를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 시간대 위치를 알았고요. 예. 여기서부터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하얗게 나오는데 너무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거기 총수님 보시면 추자도죠 옆에. 네. 추자도 옆을 섬이 여기 있어요. 섬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추자도를 지나가는 6시 50분 49초에 추자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 위치죠. 근데 정부 발표 AIS 정보하고 여기 예슬이가 남긴 당시의 위치하고 간격이 127m가 차이가 나요. 127m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정부 배 이게 안테나 위치인데 안테나도 DGPS를 보통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m 많이 나왔자 5m의 오차예요. 이 정도로 정밀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예술이가 찍은 사진하고 127m가 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GPS 전문가도 따로 만났는데 GPS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도심보다 해상으로 나가면 일반 GPS도 20m 차이밖에 안 난대요. 그러니까 50m 이상 거의 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127m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다 얘는 예술이가 지금 찍은 거기에는 와스 수신으로 DGPS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야 될 항로에서 127m가 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여기에 와 있는데 예슬이가 탄 세월호는 정부는 안 왔다고 위로 말하자면 인천에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이 쭉 내려오는 항적을 127m를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단서를 얻어서 네. 그리고 다음 하나 보죠. 이건 물타기가 혹시 들어올까봐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 AR사 GPS도 안테나에 대해서 물타기가 들어올 수 있어갖고 정보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GPS 안테나 위치가 멀었겠지. 뒤에 달려있었나 보다. 뭐 앞에 달려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걸 너무 잘 알길래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입수된 자료 중에 4월 15일 오후 3시쯤에 세월호를 살려고 하는 분이 직원을 데리고 와서 세월호 안을 쭉 돌면서 사진을 찍어요. 사고 전날. 4월 15일. 그때 조타실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GPS 수신기, AIS 송신기까지 화면을 다 찍어놨어요.
이게 정박된 상태에서 양쪽이 지금 이 자기 위치 좌표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해보면 안테나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가 정확히 나오죠. 딱 재보니까 3m 나옵니다. 3m예요. 그러니까 AIS 안테나하고 이 GPS, 예슬이가 본 GPS 수신기 안테나는 3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120 몇 미터가 떨어져 있다? 이건 분명히 정부 좌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단서를 얻어서, 이렇게 100m 이상 끌어올려졌다면, 관제 영상에 혹시 그렇게 끌어올려진 흔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술이가 조작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예슬이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끌어올려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딘가 끌어올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첫 번째로 찾은 게 A2N 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 다음 장을 보시면 A2N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 Add to Navigation이라고 했고 항해 도움이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일종의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등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 지도였을 거 아니에요. 종이 지도를 들고 있는데 저쪽에 불빛이 보인다. 오른쪽에. 그럼 지도상 저 등대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내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AIS 정보, 전자정보가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위치에 전자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정보를 계속 쏘면 내 전자해도에 전자등대 위치가 저기다 하고 계속 쏘아지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 대신 전파를 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 전자등대가 있다고요. 네? 예, 여기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물도라고 세월호가 스쳐간 여기 아래 보시면 관제 영상에 보면 매물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첨단등대 형식은 AIS로 쏘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국제 규약으로 정해놓은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이 어떤 모양이냐면 다이아몬드에 여기 영어로 다 설명이 나오는데 십자 크로스 마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규격은 몇 도 각도 이걸 다 국제적으로 규정해서 약속이 돼 있어요. 전자등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월호가 지나간 이 레이더 항적이거든요. 세월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 거예요? 아래 매물도. 여기. 요 모양이잖아요, 요게. 딱 그 위치. 요 위치, 요 가운데. 정확히. 이게 이제 지금 화면에서는 좀 흐리게 보일 텐데, 요 정가운데 표시가 있어요, 요 정가운데. 자기는 여기 설치되어 있어 계속 쏘는 거예요. 나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에 있어, 여기. 그렇게 해서 그거를 3분에 한 번씩 하루 종일 365일. 자, 그래서 전자등대가 있다. 있는데, 죽도와 병풍도에도 2013년 3월에 A2N을 전자등대를 설치했습니다. 죽도 여기에다 설치했단 말이죠, 여기에. 죽도가 어디냐면 이 맹골도 입구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인천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쭉 내려오다가 일로 지나갔거든요. 드디어 방향을 꺾기 시작하는 곳. 그리고 사고 난 점이 바로 그 아래 병풍도예요. 여기 꺾는 지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갈 요 시점에 죽도가 옆에 있고 죽도에도 이 전자등대가 있단 말이죠, 하나. 이거를 사고 나기 대략 1년 전 2017년 3월에 설치를 했대요, 마침. 그래서 항행통보 국립해양유사원에서 마치 바다에는 급도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어디 파졌다 이런 거 계속 교통방송에서 알려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해양조사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고 뭐 어디 해로는 막혔고 어디에 변경사항이 풍랑이 있고 배가 가라앉았고 그럼 그걸 피해가라 이런 교통방송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항행통보에 여기에 2010년 3월에 전자등대를 설치했다고 하는 내용이 딱 나온다 이거지. 이걸 발견한 거야, 김 감독이. 그래서 안에 설치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내비도 보면 계속 업데이트하죠, 우리. 왜냐하면 도로가 신설되고 그러면 변경되면 업데이트한 것처럼 주간 단위로 계속 이걸 발간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전 세계에 통보해요. 박근혜 정부 출범 한 2주 만에 저런 걸 설치를 했군요. 그렇게 되나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하여튼.
이 전 세계에 등록된 죽도 A2N인데 아주 좋은 문서 찾았습니다.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 2013년 제가 3월 28일 공문서를 입수했는데 거기도 이 영어로 해갖고 죽도 JUKDO 그래갖고 위도 경도가 이 섬의 위치 이 엄지손가락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도가 거기에 한가운데라고 딱 저 그 위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때 3월에 설치가 됐다. 전자. 그런데 자 관제 영상 사고가 나던 날 죽도의 A2에는 이 엄지손가락 가운데에 분명히 설치가 됐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자,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시속 38.3km 정도로 남동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좀 사고 시점으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이 시점은 세월호 진행 방향에서 왼쪽 편에 진도 VTS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맹골도입니다. 이 사이를 세월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모두 다 관심 없이 지나간 내용인데 그렇죠. 전자등대라는 게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 당시 진도 BTS에서 공개한 레이더 영상에 보면 요 전자등대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거를 찾아낸 거야. 등대가 올라갔어요. 등대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전자등대가 진짜로 이사를 갔나? 바퀴가 달렸나? 아니 그렇죠. 옮겼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걸 전문가한테 찾아갔을 때 의견이 다음 장에 있는데 약 240m예요 거리가. 240m가 원래 있다고 하던 위치에서 위로 옮겨진 위치에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예슬이 걸 보고 위로 올라갔네. 왜냐하면 인천에서부터 쭉 직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뭐가 끌어올려주면 뭔가가 딸려오지 않았을까? 항로가 뭐 고의적으로 만약에 끌어올려졌다면 이라고 찾다 보니까 등대가 올라간 걸 어떻게 보면 발견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항로를 끌어올리다 보니 등대가 움직인 게 아니겠는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진짜로 등대가 이사 갔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주 한번 전문가 말씀을 딱 찾아갖고 물어보니까 전문가님이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A2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크게 나눠서 뭐냐면 하나는 인공위성에부터 DGPS 같은 거 수신할 거 없이 자기 좌표를 넣어갖고 계속 그 좌표만 송신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방법이 있고 약간 바다 위에도 A2N을 설치하는데 약간 흔들리니까 그런 경우 고정형이 아닌 경우는 그 DGPS를 받아서 5m 이내에 DGPS를 수신해서 자기가 다시 주변에 날려준대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죠.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는데 1시간가량 저기 이번 가족대체가 10월에 복원한 영상을 1시간가량 얘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쟀는데 단 0.01mm도 안 움직여요. 얘는 좌표 고정형이에요. 확실합니다. 여하간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게 2013년 3월에 최초 설치될 때 실수로 공무원이 그 설치하는 사람들이 240m 위치를 옮겨서 입력했을 수 있느냐? 하여튼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하도급이라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그 사람들이 맡은 거 그 사람들이 계측 전문가들이고 이거 계측해갖고 그 정부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계약을 하고 이걸 잘 끝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때 레이더로 관제 영상으로 해서 요 위치에 지금 잘 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제출을 해야지. 당연하죠. 그게 등대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미 국내에 발표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대가 이사 갔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사전에 통보도 하고 외국에도 한 달 안에 이렇게 막 통보를 해갖고 그쪽에서 개정판을 빨리 내서 자기네 영국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사 갔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실제 등대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가라 섬으로. 그래서 감독이 죽도를 갑니다.
여기 죽도인가요? 네.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설명해 줘야지 잠깐. 예. 잠깐만.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영상 요 설명해 주세요. 요게 뭔지. 네. 성금으로 이거 샀습니다. 네, 진짜. 저희들이 이걸 계속 가서 이게 AIS 수신 받고도 자기 GPS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좌표점 그리고 저쪽에서 그 이런 항로 표지가 있으면 내 위치가 딱 나와요. 화면에 내 위치도 나오고 상대방 항로 표지도 나오니까 AIS 정보를 이걸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지구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 위치를 찍어본 거예요. 성에 올라왔어요. 드디어 그 AIS 떠들어대는 그 AIS 위치를 직접 받아보게 된 이동형. 네. 감독님 머리 치워주세요. 그거를 들고 그 물리적 등대가 있는 데 가서 찍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간 데가 어디냐 찾는 거예요 지금. 안 보였어요. 등대가 어디로 이사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갔어요. 절벽 밑으로. 여기 절벽 밑인데. 여기야!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바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티내는 것 같은데, 위험해요. 제가 진짜 약간 쫄면서 찍었어요. 이거 찍을 때 막 붙들고, 약간 다리가 떨리면서, 이게 위험해. 여기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위치를, 지금 옮겨진 위치가 어딘가 하고 실제로 가본 거예요. 여기, 여기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 네.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 네, 그 다음 장 한번 그래서 보시면. 가서 네. 봤더니 여기야! 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 등대가 이만하게 있어야 돼! 절벽에 붙어가지고. 네, 안테나라도 최소한 설치하고, 거기 보통, 하여튼 전기가 공급돼야지 걔가, 전기가 공급돼야지 데이터가 날리잖아요. 최소한 태양열 지별판이 있든가, 아니면 위에서 전기 선이 있든가, 그래서 땅 속에 혹시 없나요? 선을 찾는데 여기 바위라서 땅을 뚫지도 못해요. 버튼을 누르면 쫙 열리면서 태권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안테나를 막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3분마다. 아직 다 지켜봤는데 뭐가 열리고 나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거기 사람이 사나요, 죽도에? 네, 살아요. 할머니도 사시고.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보더니. 아, 사람이 많이 살진 않는데. 도 사드렸어요. 누군지 알아서 반가워. 그냥 사람이라서 반가워. 사진 좀 찍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혹시 그 A2N에 대해서 가실 리가 없지. 그냥 A2N에 발이 달렸다거나. 사실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구조물이 설치됐으면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언제 설치했냐? 사고 전이냐 사고 후냐? 혹시 여기 진짜 설치했을까봐. 처음에는 뭔가 설치했을 줄 한 거예요. 그 시점을 알려고. 근데 없는 거야.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시멘트 부대 언제 날랐냐? 딱 왔는데 딱 본 순간 야 인터뷰 안 해도 되겠다. 설치된 게 없어서.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 전자등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난 이후에 240m 정도를 뭔가 끌어올린 거예요. 항로를. 이 해도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전자등대 위치도 끌려올려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끌어올려진 영상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위치를,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위치를 발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놈이 여기 끌어올려진 위치를 발산하도록 신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놈은 여기에 위치를 발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여기에 위치를 발산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 위치를 발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세월호 관제 영상으로 공개됐던 그 영상에서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걸 끌어올린 다음에 저 위치를 저 위치로 발산하는 걸로 바꿔놨다고. 알겠죠? 근데 요 등대에서 자기 위치가 아닌 엉뚱한 데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고가 난 이후에 그 값을 입력한 게 아니겠는가. 해도를 옮기고 나서. 아까 A2N이 이 죽도 말고 다른 데도 한 군데 또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아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가 사실 이걸 하고서 다른 곳도 혹시 이런 잘못 입력한 뭐 이런 거에 다른 가능성을 찾게 인천 앞바다에 이게 또
인천지방해양청인가에서 공개했어요. A2M의 뭐 좌표들이라든가. 그래서 저기 거길 가기 위해서 기왕 산 김에 저희들이 당진, 인천, 가고 그 주변 A2M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한 잡힐 수 있는 건 또 배 타기는 그래서 그 연화를 쭉 따라가면서 쭉 잡아갖고 그 구글 지도에서 그 위치들을 다 보니까 다 등대 그 근처에 딱딱 찍혀요. 죽도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세계 유일에 전 세계 유일에 자기 위치가 아닌 240m 위를 송신하는 희한한 A2N일 거예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것들을 다 뒤지고 우리나라 그 국립해양조사원 쪽 문서들을 봤어요. 이게 뭘 알아보려고 했냐면 세월호가 사고가 난 이후에 이걸 바꿨나 안 바꿨나를 알아보려면 세월호 사고가 4월에 났으니까 5월에 혹시 변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지. 그렇죠. 혹시 네? 3월에 변경이 났나? 뭐 그래갖고. 혹은 사고 이전에 바꿨을 수도 있잖아.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14년 5월 사고가 난 이후 한 달 후에도 그 등대가 발신하고 있는 위치 정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는 저 위치를 발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에 누군가 바꿨다는 거죠. 감독님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손석희 씨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영국 해군성 수로군 문서에 나중에 이 죽도에 일종의 사이렌을 알리는 포그, 그러니까 안개가 꼈을 때 이 소리를 내줘요. 큰 소리를. 그것이 새로 신설되거든요. 그것이 신설됐다라는 정보가 또 조사원에서 통보돼갖고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업데이트가 2015년 2월 1일 새로 업데이트가 된데도 지금 위치가 변경된 건 없어요. 그 A2M 좌표는 여전히 신설됐던 그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에도에서 입력받아 관제 영상 같은 거에서 쓰는 지도들은 조각조각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어디 구역 해갖고 다 코드를 줘갖고 그것들이 이 PC 화면상에서 탁탁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들 다 보고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를 드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뭐냐면 항로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문가는 지도를 비율적으로 축소시켰을 것이다. 지도를 찌그러뜨렸다는 거지. 그렇죠. 비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 세로꼴이에요. 이 병풍도 쪽 지도가 또 마침.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이 레이더 영상과 AIS 위치들이 다 위로 뜨게 돼요. 이 지도 위에 이렇게 투명한 저 중간에 보면 배가 다니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건 AIS,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겹쳐져요. 지도 위에 AIS 아이콘이 기준점이 정확할 때 자기 위치를 탁 찾는 거고, 그 레이더도 기준점이 정확할 때 이런 이 녹색 선과 노란색 있는 것이 와갖고 탁 붙어요. 근데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기준점을 흔들면 이 항로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우러뜨리면 레이더하고 AIS가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고.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이전 한 달 전쯤에 김 감독이 사진, 그러니까 배 뒤편에 달려있던 CCTV 그리고 3D 모델링으로 실제 배는 섬에 더 가까이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240m가 지도가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는 더 가까이 있었던 거지. 인천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8시 30분을 기점으로 맹골수도 이 죽도를 지나서 방향을 틀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끌어올린다면 위점들은 예슬이가 있을 때 8시 30분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항로니까 말하자면 시간이 뒤로 가는 시기고, 그러니까 시간 조작이 일어나는 거고, 이 밑에 그 병풍도가 있는 곳에는 저번에 CCTV 화면처럼 항로가 위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그래서 실제 있었던 위치로부터 섬에서 멀어진 어떤 위치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근데 그 과정을 이 해도를 찌그러뜨리면서 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건데, 병풍도 쪽은 거의 고정이고, 이 위쪽에 말하자면 그 항로가 이렇게 니은자 항로라면 인천에서 오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잡아들이는데, 지도를 우러뜨린다는 건 이게 잡아들여지는 효과잖아요. 얘를 잡아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만약에 여기 가서 지그재그를 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잡아서 느려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구불구불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펴지죠. 매끈하게 직선화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그재그 운항을 평평하게 만드는 효과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요 지점에서 배가 우리가 계속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고 추정되는 그 구간에서 약 240m 정도가 해도가 찌그러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저런 전자등대 위치에 이동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뭘까 그럼? 그 목적은 지그재그를 숨기고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온 것처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하는 거죠. 전자등대라는 기준점도 있지만 다른 기준점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다른 기준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하나 더 발견한 거야. 그래서 병풍도 마스킹이 비밀. 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AIS 끝났고요. 일종의 레이더에도 뭐 등대라면 등대고 어떻게 보면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더 전문가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면 초반부터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마스킹이라는 걸 한대요. 섬 같은 데다가 이 레이더 빛을 한번 확 때려본 다음에 섬에 이렇게 뾰족한 곳 그리고 봉우리, 뾰족한 봉우리 이런 데서 이 빛이 탁 튀면 그걸 갖다가 가운데를 이건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도려내고 마스킹하고 그 끝점들만 노랗게 나오면 아 지도에 내가 봉우리로 잡은 여기서 노랗게 나오면 아 지도하고 지금 레이더하고 맞는 거야. 예,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십시오. 네, 레이더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레이더가 돌았는데 레이더는 전파는 직진하거든요. 전파가 이렇게 쑥 긁었어. 전파가 부딪혀서 돌아온 걸 다시 잡아가지고 그 거리로 물건의 모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근데 물건을 때렸는데 그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려면은 지도하고 비교하려면은 물건이 이렇게 꼬불꼬불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섬이라고 치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모서리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파가 때렸던 물건이 이 섬이 맞는지를 알려면 그 섬의 꼭지점, 그죠? 하고 전파가 돌아온 지점하고 맞춰봐가지고 아 요거가 돌아왔는데 요게 그 섬의 꼭지점하고 맞네? 그러면 이 섬과 이 레이더가 돌아온 영상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 레이더는 그 섬을 잡은 거야. 그럴 때 마스킹을 한다. 마스킹이 별 건가? 체크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스킹을 하는 지점을 보통 섬의 모서리나 아니면 섬의 높은 지점이나 피크, 탑 피크 아니면 옆에 사이드 피크 이런 걸 체크한대요. 아, 기준점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섬에 자기가 있는 어떤 만드는, 점. 네, 그걸 자기가 정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파가 되돌아온 모양이 그 섬을 찍은 건지 확인을 하려면 그 섬의 어떤 특별한 꼭지점들을 쭉 찍어가지고 그것이 섬의 제일 높은 지점하고 맞는지 비교를 해보면 그럼 그 섬을 찍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레이더는 여기서 이쪽에서 쐈어요. 11시 방향이에요. 저 위쪽. 여기서 레이더를 쫙 쐈다고. 서거차도에서 그 11시 한 30분 방향 정도에서 위에서 이렇게 여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11시. 여기서 레이더가 전파를 한번 쫙 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섬이 쭉 전파를 반사해서 되돌려 보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노란 게 마스킹 점들이래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야. 왜 이상하냐? 전파는 직진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직진을 하는데 여기서 찍었으면 이 섬 뒤에 있는 지점들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섬이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봉우리 뒤는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이 반사가 안 되죠. 봉우리 뒤가. 봉우리 뒤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빛을 알아? 반사해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레이더가 아는 거는 레이더가 직진하다가 부딪힌 물건들의 높낮이나 위치만 그 위치만 아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어떻게 이 섬 뒤쪽이 이렇게 찍혔지? 마스킹 지점들이?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1번은 그러니까 10시 방향에서 서거차도에서 레이더가 빛을 비추니까 이건 걸릴 수가 있어. 여기서 날라왔으면 여기는 걸릴 수도 있어. 진짜. 근데 2번이 왜 걸리는 거야? 비탈인데. 그럼 막혀서 왜 마스킹이 나오지? 3번도 이상해. 4번은 왜 바다 위에 마스킹이 있지? 저기 바다 위에요. 제가 가봤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가봤으니까. 네, 가봤어요. 가봤다니까. 아니 10시 방향이에요? 11시 10시 반 방향이에요? 아까 큰 지도 한번 볼까요? 10시쯤으로 봐야 돼. 이게 지금 찌그러져 갖고
어디 갔어? 16대 9가. 자, 어쨌든 이쪽에서 찍는다 말이야. 이쪽 서거차. 마스킹이 이렇게 나올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섬이 왼쪽은 그렇죠. 왼쪽은 낮고 오른쪽 끝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비탈이 져가지고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뚝 떨어진 그런 섬이면은 쭉쭉 삼각형 섬인 거죠 완전히. 그러면 거기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등고선 섬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상하다고 한 거야. 레이더 전문가가. 병풍도가 괜히 병풍도가 아니라 병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병풍 뒤쪽에 왜 마스킹점이 나오는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반사시킨 빛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파 빛이 전파. 제가 네. 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단 이상하다. 말이죠.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한참 보시다가 이거 정말 감사드리는데 레이더 전문가가 찾아내신 겁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가 이거 탑피크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탑피크가 뭐냐면 그 섬의 가장 높은 꼭지점들 있잖아요. 이 섬의 높은 꼭지점들이 여기 있대요. 여기에 마침.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점들은 여기에 찍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약간 유난한 봉우리 가장 높진 않더라도 이렇게 뾰족해갖고 전파를 잘 이렇게 발산시키는 애를 찾는데 이 바다에는 나올 수 없는 마스킹들을 이렇게 쭉 옮기면 봉우리들하고 유사하게 잘 맞아 들어가요. 아까 생각해보세요. 전자등대가 올라갔었잖아요, 위로. 그것처럼 이번에는 생각해보면 요게 사실은 여기에 찍혔어야 하는 것들인데 요 위로 올라갔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면 이상한 거야. 여기까지 쭉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투명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투명한 것에 이 레이더 녹색하고 노란색만 있는 게 이렇게 쓱 밀려서 자기 위치로 온 게 실제 항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옮겨봐 그러면 그 전문가님 그러시더라고요. AIS하고도 잘 맞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옮겨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군 레이더하고 또 잘 맞아요. 하필이면. 이게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AIS도 저 위에서 끌어올려져서 걔도 이렇게 나오면 헤쳐 모여되면서 이쪽으로 쫙 모여져요. 그러니까 기준점들을 그러니까 흐트리지만 않고 원래대로 정상화시키면 이게 자꾸 해군 레이더하고 비슷해지는 항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아까는 전자등재고 두 번째는 레이더의 마스킹이 옮겨졌다는 거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럼 그거의 목적은 뭐였을까 추론하게 된 거지. 예. 그거의 목적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정상이라면 이걸 나중에 끌어올려진 거라면 보세요. 지금 안테나가 저 앞에 있어요. 여기가 AIS 위치거든요. 하얀 것에 이렇게 있는 게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원래 정상으로 딱 내려오면 안테나가 이 배에 길쭉하게 누워있는 배 앞쪽에 위치해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 얘기는 CNN이 찍었던 것처럼 결국 한 바퀴 돌아서 병풍들을 등지고 있다. 선원들이 4분간 전타를 넣었다라는 게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 조작을 해서 이걸 끌어올리게 되면 첫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뒤로 가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게 끌어올려진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테나가 왼쪽으로 가요. 그럼 배가 누워있는 데서 꼭 마치 선수가 병풍도를 바라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풍도를 바라보며 표류했다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더를 쭉 밀어 올리는 거죠. 앞에는 전자등대를 끌어올린 것은 지그재그를 없앤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배가 쭉 오다가 엔진이 꺼지고 그냥 둥둥둥 또 올라갔다니까 위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어 했던 마스킹 위치들이 옮겨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안테나가 엉덩이 쪽에 가면서 배를 확실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은 레이더와 안테나 위치를 보고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재판정의 사람들이 병풍도를 바라봤다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진짜 조작이 이루어졌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이렇게 조작한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불운했던 게 CNN 영상이 나온 게 한 큐에 끝난 거거든요. CNN 영상이 없었다면 배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지금 감독님이 설명하는 대로 거꾸로 보고 있었다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주장한 것들이 앞뒤가 맞잖아요. 배가 섬을 더 가까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다녔다. 마지막에 크게 돌아서 둥둥둥 또 올라갔고, 그때는 엔진이 꺼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돌려면 엔진이 그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계속 4분간 돌리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돌리고 있었어야 한다. 누군가가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키를 돌리고 있으려면 그건 고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선. 이때까지 주장했던 그런 내용도 이제는 기준점, 해도의 기준점들을 해서 다시 한번 밝혀지는 대단히 훌륭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이건 진짜 좀 낯간지러운데,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총수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거 꼭 듣고 싶은 얘기고요. 처음이요. 왜냐면, 제 말을 처음에 얘기하는데 어려우니까 공대 출신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총수님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제작자 되셔서 물신장면 안 했으면 사실 중간에 접었을 거예요. 파파에서 그때 끝나고서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요. 이제 다른 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100년 전. 그때 총수님이 잡아주면서 내가 펀딩 모으겠다. 계속 조사해라.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 부 사이트를 개편을 했어.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는 개편된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공지사항, 감독님이 만드는 감독 영상도 더 자세히 올라갈 것이고, 하여튼 오픈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저희가 추가 펀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돈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중간중간에 보고하겠고, 이렇게 이런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굉장히 멀리 갔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까지 멀리 올 줄 우리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뭔가 계속 나오는 거죠. 조금만. 뭔가 조작했다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니, 어디 한 구석에 있는 빈 구석들이 아이들이 남긴 사진이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모아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앞에 브리핑 때 감독님 오실 때 세월호 그 영상을 기록하는 분들 사무실 털린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님은 이건 이상한데 꼭 털린 게 아니더라도 좀 신기한 일들이 있었던 거 잘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줘요. 난 알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무엇을 이렇게 조사해갖고 알고 그것을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그분한테 그 전문가한테 일종의 공격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통해서 뭘 알려고 했는데 그분이 데뷔를 하고 나왔을 때 미리 답변을 서늘했어요. 목뒤가 누가 내 뇌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갖고. 아니 통화를 듣는 거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끝까지 만들 것이다. 약속을 드리죠? 그렇죠. 끝까지 가야죠. 끝장을 봐야 되니까요. 증거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애들 증거들이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오늘 예슬이 같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반박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축적해갖고 담아서 인턴션에 핵심만 딱 담아야죠. 특히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건 일종의 약속인데 쉽게 만들겠습니다. 정말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승부라고 생각해요. 지금에서 조금 쉬워졌는데 처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됐고 변경이 됐고 이 큰 줄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주장했던 내용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 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처음 했던 얘기가 배 흔들다가 크게 흔들어 잡아뜨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저희 추가 펀딩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 이야기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고 오늘 방송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